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7 재보궐선거. 민심은 정권 심판을 택했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이 서울 부산시장 자리를 동시에 차지해서 전국 단위 선거 4연패의 고리를 끊고 압승을 거뒀습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국정 운영 그리고 차기 대선 구도에 어떤 변화가 올지 궁금한데요. 4.7 재보선 민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선거 결과가 향후 전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60분간 KBS 집중진단에서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야 두 의원분들 나오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네, 그리고 KBS 정치부 정하연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잘 안녕하세요. 부탁하겠습니다. 먼저 재보궐선거가 끝났는데 총평부터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배 의원이 박영선 캠프 전략본부장이시고, 그리고 박수영 의원이 박형준 캠프 정책위원장이십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먼저 김영배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에 국민들께 회초리를 한번 제대로 맞은 그런 선거였다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부동산 민심으로 대변되듯이 여당이 귀를 막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답답함을 느끼셨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공정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2030 세대를 비롯해서 민심이 굉장히 화를 내신 거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볼 때 우리 국민들께 지나친 네거티브 위주가 아닌가, 뭐 이런 이제 따가운 또 말씀도 들었던 선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방금 전에 김영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동산 민심, 그리고 공정의 가치, 사실은 선거 유세 기간 내내 국민의힘에서 많이 말해왔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압승을 거두었지 않습니까? 근데 압승을 거두긴 해도 우리가 좋아서 찍어준 거라기보다는 민주당의 정책 실패, 그러니까 무능, 거기다가 보태서 내로남불, 무능과 내로남불의 이중주 때문에 저희가 반사적 이익으로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에서도 저희가 이제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진짜 이길 수 있도록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는 한 번도 저희 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2030 세대가 저희를 지지를 해서 압도적으로 밀어줬고요. 중도 세력도 상상분 들어왔고, 소위 이른바 샤이 진보라는 단어가 또 처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진보를 버리고 우리 쪽으로 와준 세력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아우르고 우리가 중도로 나아가느냐는 것이 큰 숙제가 될 것 같고요. 무능 부분에는 아까 부동산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어 왔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최저임금 급격히 올라간 거라든지 등등 해서 오다가 백신 못 구한 거, 부동산 문제, 청년들 일자리, 40시간 일자리가 195만 개가 없어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쭉 쌓여오다가 LH 사태, 부동산 문제가 터지면서 급격히 이제 악화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박수영 의원님이 이제 좋은 말씀들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여러 이제 지적들 중에 예를 들어서 일자리 문제라든지 여러 이제 어려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정책들이 전체적으로 다 실패했다, 여기에는 사실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부동산 민심 말씀드렸지만 LH 사태를 계기로 사람들이 공정하지 않다. 공정한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잘 관리할 것으로 기대가 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실망이 저는 굉장히 있었다. 이제 이런 중요한 관리 영역에서 우리가 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받들지 못했다. 이런 부분 굉장히 아프게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공정의 가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로 불려진 거고요. 어제 이제 뉴욕타임즈에서도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까지 써서 이제 우리 선거 분석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김의겸, 손혜원 이렇게 쭉 오다가 LH가 터졌거든요. 그게 3월 11일인데 11일 터지고 나서 조금 진정 국면에 들어갈 때 다시 이제 김상조, 박주민 이게 또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점점 더 벌어져서 부산 같은 경우는 거의 더블 스코어까지 가게 됐는데, 즉 무능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오케이 봐줄 수 있다 이 정도였는데, 내로남불까지 연결되니까 무능과 내로남불의 이중주,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해서 분노 투표로 이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이후 계속 말씀을 나눠가면서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 투표 결과를 좀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 선거전이었는데 특히 민주당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론조사 그 깜깜이 선거 기간 전까지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큰 폭으로 지긴 했지만 선거 유세 현장 가면 밑바닥부터 여론이 막 바뀌고 있다. 그걸 몸소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김용배 의원도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그렇게 안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제 저희들도 여론조사를 내부에서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었던 곳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강북 지역들 같은 경우가 투표율이 낮고 상대적으로 격차가 이제 뭐 작긴 합니다만 투표율이 낮음으로써 이제 응집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층은 어느 정도 결집을 했지만은 중도 내지는 호국적 지지층에 이제 이 투표장으로 나오신 비율이 확연히 좀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현장 분위기는 달랐다라는 말은 적극적인 지지층이 현장에 많이 나와서 분위기가 달랐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본투표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민주당의 소극적 지지층 내지는 중도층 확연하게 투표장으로 안 나오시거나 네. 혹은 아니면 국민의힘 쪽 확연하게 투표장으로 많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박수영 의원도 현장 예, 많이 다니셨죠? 그렇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이제 주로 다녔는데 네. 투표율 부분은 서울 김영배 의원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강세 지역, 소위 남해안 벨트라고 하는 해운대, 수영, 남구, 동구 이쪽이 투표율 자체가 높았고요. 네. 득표율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 나오신 분들 성향 이걸 보면 사전 투표율도 굉장히 높았지만 나오신 분들이 연령대가 저희가 볼 때는 50대 이상, 60대, 70대가 많이 나오시고 젊은 사람들은 거의 사전 투표를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이제 투표장 근처에 서서 이렇게 100m 밖에서 인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100m 바깥쪽에서 인사를 하면 들어가면서 전부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분위기가 많이 오는구나 이렇게 봤고 젊은 사람들이 너무 안 와서 사전투표에서도 이길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니까 사전투표도 싹 다 이겼거든요. 그런 분위기였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얘기도 해볼게요. 아까 앞서서 잠깐 샤이 진보 얘기 나왔잖아요. 네. 이번 선거에서 특히 선거를 하게 된 이유가 성추행 문제이기 때문에 샤이 진보층들이 표심을 잘 드러내진 않겠지만 나중에 투표 현장에는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투표 현장에 안 나온 거로 보면 될까요? 이제 샤이 진보라는 말 자체가 그전에는 별로 쓰지 않던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성격 규정 자체가 저희들한테 이제 원인이 있는 그런 이제 선거였기 때문에 그 소극적 지지층 내지는 중도층에서 볼 때는 민주당이 그렇게 이번에 꼭 내놓고 지지를 많이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샤이 진보라고 하는 층이 투표장으로는 안 나왔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샤이 진보라고 그러면은 원래는 이렇게 좀 부끄러워서 여론조사에서는 의사표시를 안 하지만 투표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샤이 진보가 되는 것이고 옛날에 저희 쪽에 샤이 보수 이런 거 얘기할 때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이번 결과를 보면은 아예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샤이 진보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는 이유 때문에 저는 샤이 진보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한 발 더 나가서 진보나 좌파를 지지하던 세력들이 상당 부분 돌아섰다, 떨어져 나왔다 이렇게 봐야지 여론조사에는 답을 안 하면서 투표로 나온 샤이 진보는 없었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보가 뭐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이르다고 보고요. 결국 관건은 우리가 얼마나 혁신하고 국민들의 마음에 공감을 얻느냐. 그게 이제 초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선거대책본부에서 민심을 제대로 읽어서 전략을 짰다면 그런 특히 20대 젊은 층의 민심을 읽는다든지 쓴소리를 좀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초선 의원들의 역할이 좀 있잖아요. 초선 의원들이 좀 쓴소리를 할 수는 없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점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죄송하고 아쉽고 저도 제 지역구에서 부동산 민심에 대해서 과연 제가 귀를 기울이고 얼마나 마음을 열고 들었는지 정말 이게 저 스스로 뼈를 깎는 자성을 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이번에도 했는데 사실은 오늘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께서 성명서를 냈는데 사실 네. 그거 보고 굉장히 큰 자극도 됐고 한편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이번에 선거를 그냥 이긴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오히려 약간 겁도 났고요. 스스로 아이고 이게 우리는 뭐지? 이런 이제 약간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먼저
성명을 낸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를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역 어떤 한계 이걸 좀 극복해야 된다라는 쓴소리를 하셨어요. 예, 두 가지 이제 메시지가 들어있었는데 하나가 특정 지역의 정당을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대 교체 이것도 저희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를 하고 특정 지역에 안주하지 않아야 우리가 다음 대선에 이길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선들이 이번에 오늘 아침 9시에 낸 성명 이외에도 선거 과정에서 상당히 우리가 목소리를 많이 냈고 앞으로 민주당 초선들도 목소리 내준다고 하니까 우리 개혁적인 초선들이 모여서 훨씬 더 나은 전국을 만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김영배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들었고요. 예를 들면 선거 과정에 우리가 종이도 없고 사전 질문도 없고 시간도 제한하지 않고 네. 민낯 토론을 했거든요. 스탠딩으로 토론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붐을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면 박형준 후보나 오세훈 후보가 처음 시작할 때 1등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토론을 자꾸 해나가면서 4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우리 당내 경선에서 각각 4번의 토론에서 두각을 드러낸 거예요. 많이 알고 정확하게 대답하고 이렇게 소신 있는 답변을 하면서 점점 올라가는 확산되는 분위기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것 자체도 초선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민낯으로 1대1 스탠딩 토론하자. 서류 없고 질문 없다. 사전 질문 없다. 이런 방식들이 초선들의 목소리가 들어갔는데 이게 크게 기여를 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보면 뭐 기존에 있던 선거에서도 비슷한 형태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정책 공약을 서로 비교하고 유권자들한테 호소하는 그런 장소보다는 한쪽에서는 네거티브라고 주장을 하고요. 한쪽에서는 계속 검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 선거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특히나 이제 취재를 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은 선거였습니다. 아까 이제 김영배 의원님께서도 네거티브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선거 막판에 이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생태탕 또 모 해외 브랜드 구두 이런 거에 대한 기억만 남는다 이런 비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네거티브 공세가 심했거든요. 문제는 이제 언론들도 그런 뭐 정책을 검증을 한다든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보다는 공세 공방에 좀 치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유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내가 사는 동네에 어떤 공약이 나왔는지 이런 게 궁금할 텐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예. 뭐 언론사들도 반성할 부분이 있죠. 저희 KBS 저도 책임감을 같은 사실은 경우도 반성을 해야 될 느낍니다.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후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물론, 뭐 오세훈 후보 역시 비전과 또 시정 경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파묻힌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컸던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 좀 껄끄러우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검증의 과정, 네거티브 공세 그게 불필요했던 과정으로 지금 보십니까? 아니면 인물 검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유권자들한테 덜 호소가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꼭 필요한 인물 검증 과정이었다라는 점은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당연히 과정상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죠. 어떤 선거든지 간에 검증의 과정이라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검증과 네거티브의 차이는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이거든요. 이번에는 네거티브가 너무 좀 과했다. 매일 뭐 하루에 하나씩 터져 나오는 이런 상황으로 가서 정책이 실종됐거든요. 저도 지금 우리 부산의 민주당 후보인 김영춘 후보의 공약이 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하도 LCT 공무원만 계속 하는데 거의 매일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터뜨리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 정권 심판론은 굉장히 강한데 네거티브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정권 심판론에 묻혀서 네거티브를 보질 않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확실한 거 한두 개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의 매일 나오니까 이거 또 나왔나? 또 나왔나? 하고 정권 심판론이 오히려 더 커져서 격차가 더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앞으로 민주당이든 우리든 대선도 다가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거티브 줄이고 검증에 관한 부분 한두 개를 확실한 것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미래를 얘기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정말 제대로 된 정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참 일종의 딜레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아까 박수영 의원님 말씀에 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역시 남는 문제는 선거라고 해서 사실 선거 기간만 넘기면 된다 또 이런 문제도 사실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보고 극복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아까 박수영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초선들이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자도 되고 우리 스스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정책 토론을 하고 경쟁을 하는 그런 풍토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이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 이제 부동산이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LH 사태가 이제 큰 기폭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라도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거 만드는데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이건 사실은 후보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당 차원의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했으면 유권자들이 그런 시선으로 과연 바라봤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제가 정무위원이기 때문에 수차례 법안 심사에서 들어갔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도 뭐 전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LH 사태가 3월 11일 날 났는데 이거를 3월 말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날짜를 딱 정해놓고 추진을 이렇게 하는데 너무 빠듯한 시간이었다. 신설 법안이거든요. 재정 법안을 이렇게 2주 만에 통과시키겠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 이게 잘못하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28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신설 법안인데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되고 우리의 나라에 그런 법안이 없느냐? 이미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6번째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걸 따라야 될 공무원이나 공직자 입장에서는 어느 법을 따라야 할지도 복잡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한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걸 5개를 통합한 새로운 법안을 하나 내놓고 이거를 진작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빠듯하게 진행된 사실은 감이 아쉬운 있습니다. 점은 정무위에서 사실 이제 아까 말씀대로 졸속 법안은 안 된다, 꼼꼼하게 심사하자라는 이제 취지로 아마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10수년간 지금 논의가 돼 왔고 이미 쟁점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국민의힘이 사실은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당내 그런 불만들이 많거든요. 지금 저희가 본문 다 받고 부칙 조항들하고 벌칙 조항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서 통과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주제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표심에서 2030의 표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다 국민의힘 쪽에 전폭적으로 표를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이제 20대 같은 경우에 정현 기자, 저 20대 남성이 이렇게 전폭적으로 국민의힘 쪽으로 표가 많이 갔어요. 왜 그런 거예요? 지지하는 이유가? 네. 20대 남성들이 극심한 경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전 세대를 통틀어 볼 때 가장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가장 극심한 경쟁이 있거든요. 네. 그럼 자기가 경쟁하고 있는데 이게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집값, LH는 직원들이 투기를 해서 올렸는데 자기는 집 사기 위해서 연끌을 해야 되는 이게 공정하냐. 그다음에 조민, 조국 사태 때 나왔던 조민 이런 경우에 서류 위조를 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공부하느라고 열심히 학원 다니고 했는데 이거 쉽게 대학 들어가고 이게 정말 공정하냐.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다 취업 알바라도 하곤 했는데 소득주도 성장으로 최저임금 인상하니까 알바 자리마저 없어졌다. 이런 분노가 켜켜이 쌓여서 이번에 그 분노 투표로 나타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30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권자로서 표를 행사할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2030의 생각을 어떻게 읽느냐, 양당 특히 이제 젊은 세대인 두 분들께서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이제 앞으로 정책들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까, 시장들이 운영을 어떻게 나갈까 부분이 관심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을 강조해왔던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돼서 이제 바로 시장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럴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300%까지 허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서울시가 조례로 스스로 낮춰서 지금 250%를 해놨거든요. 50%포인트를 더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염려는 시의회가 민주당 다수당이니까 동의해주지 않을 거다 이거거든요. 그거는 아까 모두의 말씀하신 김영배 의원 말씀대로 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방향으로 바꾸겠다 하는 부분하고 충돌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동안에 이런 식의 도심의 재개발을 통해서 주민들이 진짜로 필요한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고 신도시 개발 방식으로 갖고 이사 대책에서 그전에는 또 공급 측면이 아니라 수요를 억제하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 측면으로 갔다가 25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부동산이 이렇게 엉망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선거에서 졌다면 반성을 정말 한다면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정책을 방향을 바꾸어서 도심 재개발에 동의를 해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조례 개정에 반대하면 진정으로 반성한 게 아닌 것이죠. 과거 정책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니까 근데 그런 기조로 협조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오랫동안 경기부지사도 하셨고 이렇게 잘 아시잖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도시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게 이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렇게 풀겠다라고 하는 거는 함께 저는 시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저는 이 부분은 함께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수영 의원님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투기를 막는다고 초반에 정책을 25번이나 내놨지 않습니까? 다 실패한 정책이거든요.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용적률이라는 개념이 있고 건폐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건폐율은 줄이면서 용적률을 더 올려주는 인센티브를 하게 되면 지상에 빈 땅이 많아지거든요. 여기에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해서 서울시의 환경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지 전에하고 똑같이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재개발 안 돼. 이러면 한 발짝도 안 나간 거고 진정한 반성이 안 되는 거예요. 주제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끝나고 향후 전국 지형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지금 여야가 공이 이제 지도부가 교체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쟤는 그 혁신 경쟁이거든요. 어차피 민주당도 혁신하겠다고 하시고 이번에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청와대에서 성명도 나오고 당에서도 이제 원대 전대 다 빨리 뽑겠다고 하신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혁신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희도 저걸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겼다 생각하면 안 되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긴 게 아니고 민주당이 패한 거거든요. 네. 우리도 빨리 혁신에 속도를 붙여야 되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민주당의 지도부가 다 바뀌는 만큼 원대도 바뀌고 당대표도 바뀌니까 우리도 지금 당대표는 없는 형국이거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백과 원대 교체까지 해서 민주당과 발 맞추어서 저희 당도 빨리 바꾸어서 네. 새로운 인물들로 새로운 정치, 새로운 패턴으로 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저 박수영 의원님의 저 말씀이 오히려 더 훨씬 제가 겁이 난다고 그럴까요? 그럴 정도로 국민의힘이 정말 변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 이제 느낌이 들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물러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갑니다. 이제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밖에서 오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안에서 대표 당연히 뽑고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체제로 이제 돌아가는 건 확실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마 지금 여러 가지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데 원내 대표를 우선 뽑아서 네. 새 원내 대표가 이제 권한대행 체제에서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제 대표를 뽑아야 되는. 전대 대표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 7, 8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서 방송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요즘요. 예, 그러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또 전에 했던 것처럼 1대1 토론을 벌여서 민낯을 보여줘야, 실력을 정말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는 뭐 개파가 없거든요, 저희 당 안에. 네. 친이계, 친박계, 뭐 황교안계, 무슨 홍준표계 이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력 싸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감동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 또 궁금한 게 안철수 대표가 본인이 이제 떨어지기 전에 이번 선거 지나면 당대당 통합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구체적으로 통합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저쪽 그 국민의당에서 조금 말이 좀 바뀐 게 있습니까? 바뀐 게 없고요. 네. 안철수 대표가 선거 기간 중에 정말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줬고 통합할 거란 얘기를 여러 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될 겁니다. 다만 우리 당 지도부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바꾸고 네.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바뀌고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의 당대당 통합, 금태섭 의원 또 윤석열 뭐 이런 분들에 대한 통합이 그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 대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여야 그 대권 레이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야권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에 있는 그 후보군보다는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모든 이목의 집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권 후보자 여론조사 보면은 지금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3지대에서 세력을 형성한 다음에 국민의힘과의 어떤 레이스에서 통합을 이뤄내는 그런 것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총장이 가진 옵션은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당으로 바로 들어오든지 제3당을 만들든지 아니면 제3지대에 머무르다가 안철수 방식으로 마지막에 단일화하는 방식 3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방식을 많이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무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봐야 되는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밖에 있다가 우리 당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들어왔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들어와서 당대당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 당 한 사람이 됐다면 우리 당원들 한 30% 정도는 안철수 대표를 지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시장 레이스에서 이길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밖에 있다가 결국은 당대당 싸움이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국민의당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안 되고 우리 오세훈 후보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도 이걸 밖에서 봤을 겁니다. 삼지대 끝까지 머무르는 게 과연 플러스 요인인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준 시장이 처음부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의 토론 과정 올라가면서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당에서 지지율은 낮지만 뭐 원희룡이라든지 원희룡 지사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나경원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다시 레이스를 벌이게 되면 다시 성공 스토리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높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 한 사람한테 우리가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혁신하고 쇄신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두 분이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시청자분들한테 우리 당이 앞으로 선거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나갈 것인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시는 그런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저희들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의 새 출발을 위해서 분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심의 바다로 새로운 장정을 떠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고 정말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스스로의 준비부터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는 민주당 다움을 회복하고 국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주신 질책 정말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 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당이 이긴 것은 저희 당을 좋아해서 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실패에 대한 반사적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저희 당을 도와주신 2030, 중도, 그다음에 이제 샤웨이 진보 이런 분들을 다 아울러서 중도층까지 모두 아우르는 혁신을 해야 우리 당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연패한 우리 당입니다. 내년에 있는 대선에서는 중도와 이쪽을 전부 아울러서 승리하는 당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치와 대한민국 헌법 정신 다시 살려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해 주신 두 의원분 고맙고요. 또 정하연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여야 모두 민심이 무섭다라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불과 1년 전 총선 때와 완전히 뒤바뀐 선거 결과를 보면 새삼 민심의 회초리가 무섭다라는 걸 느끼게 되죠. 선거 이후 여야 모두 쇄신을 말합니다. 정쟁이 아닌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진단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